네. 저는 서울에서 온 본명은 하나라고 하고 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파림에 다닌 지는 벌써 2023년부터 다녀가지고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뭐 법문이라고 할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삶의 기복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 제가 되게 못하는데 봤더니 버파림은 스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아상을 또 깰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2023년에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그때 2019년 정도부터 한 3년 정도 뭐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하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절에를 많이 다니면서 좀 스님들께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갔던 절이 송강사를 많이 갔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이유로 또 오시는데 이제 법정 스님 많이 뵙고 뭐 책 읽고 이러면서 또 스님을 또 뵙고 이러면서 많이 오시는데 저도 법정 스님 책을 읽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든 상태가 돼서 그만두고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치유하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는 사실 출가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도피성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이런 마음으로는 출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네, 저의 시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방암 그래도 2기 진단을 받아서 요즘은 암이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직장을 그때 이제 진단 받으면서 제 인생의 시계가 다 멈춘 것 같아요. 2023년 그게 10월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지가 되고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그렇게 지금은 회복이 됐는데 사실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더 힘들었고 치료를 받으면서는 오히려 마음은 좀 많이 편했던 것 같고 몸적으로 힘든 거는 그러니까 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술 전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인실이었는데 바로 옆에도 이제 천이 가려져 있고 6명의 사람이 있고 제 옆에 보호자도 있는데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고 그러면서 밤사이 내내 부정적이고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너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던 게 내가 다시 살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죽음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난 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병원 생활하면서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많이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회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일을 또 이제 간간히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수련회 때 가서 이제 독참을 하면서 또 아니면 법문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이제 사는 것과 삶과 죽음은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는 어쨌든 죽음이란 걸 한번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이
삶을 이어가면서 이제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걸 맞이하고 다음 생에는 그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가 저한테 지금은 가장 큰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초하루 법회 때 매번 참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심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온 것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수련이라고 한다면 좀 부족하지만 수련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좀 풀어내고, 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고통을 좀 줄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구현해내는 게 지금은 또 다른 숙제인데,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금 사실 몸 상태는 예전보다 뭐 이렇게 공개하긴 그렇지만 몸무게가 뭐 10kg 정도 빠지고, 몸 상태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보는 분들마다 정말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 자체도 그런 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가벼워진 것 같아요. 더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제 살아내고 그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저는 당일에 오니까 보통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오는데, 일어날 때 막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와서 다시 그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번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는 제가 탐구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제가 조금 먼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도와드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낼지를 이 버파림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실현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항상 오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좀 받아주세요. 지금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공부한 심리학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가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지금 독특한 일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아동학대나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이제 사법기관 가서 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그 일을 그분들이 얘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또 그런 직업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진술조력인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직업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기관에서 일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분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그 전에 앓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느끼기에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것 같으세요? 공황장애를 이제 겪는, 공황장애의 가장 좀 기본적인 게 불안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을 할 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항상 이제 거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그걸 잘 해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저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마음은 한 번쯤 내가 힘들다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징후들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그 징후들을 이제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일을 하고 나를 돌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이 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 심리학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범죄 심리학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범죄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목적이겠는데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건 이제 뭐 범죄가 발생하면은 범죄자들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는 데도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범죄자가 안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을 또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에서 회복되는데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 관련된 분야에서 심리학이 적용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 아까 그 생사가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런 얘기만 제가 조금 해볼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생사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 그리고 생사가 다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생사가 없는 그 적정한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열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생사 속에 있고 그게 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즐거움이나 의미를 구하지 말고 이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주 진실하게 또 깊이 통찰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으라는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그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소승, 대승, 일불승, 또 최상승의 선, 이렇게 근기에 맞게 다양한 갈래로 펼쳐졌는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 보면 이 생과 사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는 것, 조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가르침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 실제하지 않고 사도 실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괴로움도 없는 것이고,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일반에 이르는 것도 그 통찰과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또 뭐 무슨 길로 가가지고 어디 도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생도 공하고 사도 공하다. 그러니까 둘 다 공이라면 이게 다를 리가 없잖아요, 생과 사가.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과 사를 보는 것은 이어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분별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분별하니까 그 나가 이제 언젠간 죽을 것이다,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지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또 죽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사는 동안도 내가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 나의 존재 자체가 조금 더 안락하고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한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불안,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극단적인 어떤 고통에 몰아넣는 거죠. 그게 보통은 이제 죽음이 닥쳐왔을 때 느껴지는 것이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내가 결국은 이제 무화될 것이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와서 내 존립의 근거를 흔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괴로움도 이 몸이 나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좋은 상태였으면 좋겠다, 오래 혹은 영원히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수많은 불행감, 편안하지 않은 느낌, 또 뭐 큰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나가 있으니까 나가 이제 불행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사에서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다 내가 생각으로 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같은 그런 반야의 가르침은 이 나가 정말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고, 직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나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금강경에 비유한 대로 몽환포영, 꿈속의 존재와 같은 것이고, 허수아비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이 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뭐 내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일도 없고, 그런데 무슨 죽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괴로움 혹은 죽음의 두려움 이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과 사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얼른 파악하기가 힘들면 생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사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고, 그것도 좀 얼른 통찰이 안 되고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이 나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얼른 결론이나 반야의 통찰을 이렇게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선에서는 그런 것 그냥 따지고 있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꿈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꿈꾸기 전 물거품의 본질 이건 뭘까 이렇게 바로 파고들으라고 화두로 그 근원을 향해서 그냥 내가 진실하게 묻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죽을지 모르고 뭐 그렇게 생각하던 거 이런 것이 그냥 다 떨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무아의 문제라든지 뭐 생과 사가 하나라는 문제, 생사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따로 이제 알려고 하거나 따지고 있지 말고 그냥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다 이제 떨쳐져 나가버린다는 것이 선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이 우리 한 사상, 이 한에서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의식 활동, 정신 활동 그리고 이 세계 자체 이게 벌어졌다는 거 이것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돌려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하나의 그것,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존재하는데 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에서 말하는 한 물건 혹은 우리의 그 본성, 근본 마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것이 존재화될 때 한 알과 한 얼과 한 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한 알은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달걀이라든지 혹은 씨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알을 쓰는데 그 알이 이제 어떤 형체로 드러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 힘 같은 것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사실은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또 이 대상 세계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 한 얼과 한 물도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얼은 정신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과 같은 거. 이것이 이제 뭘 알아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울은 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속한 세계, 공간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한 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파고 들어가면 내가 정신으로 뭘 알려고 하거나 혹은 이것저것을 분별하던 거, 그런 것이 가져왔던 그 혼란이라든지 혹은 번뇌 이런 것을 그냥 즉각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생각, 고민, 번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얼이 돼 가지고 정신체가 되어 가지고 지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존재를 그냥 비추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수많은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별을 멈출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뭘 이렇게 알고 또 분별하고 또 뭘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뭘 알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그 습관이 이제 이 존재의 진리라든지 혹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을 찾을 때도 생각으로 그렇게 가면 계속 생각만 이어지지 답을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 한 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제 일으키고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한 얼의 움직임을 한 알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뭘 아는 것을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리라고 말하고, 실제로 뭐 하는 것을 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치에 생각으로 뭘 이렇게 알아보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은 일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로 이 전환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중생들이.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아르마리를 내지 말고 그냥 묻는 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무엇이 이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화두, 우리의 본창 공안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이 내 일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일 속에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이것에 하나가 되어가고, 그 근원의 자리에 내가 기합해서 언제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동안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알려고 하고 이렇게 뭘 알아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하던 그 오랜 습관, 이런 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그런 이치, 우리가 이제 이 정신 활동, 한 얼의 활동,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제로 이 세상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 여기에 개합하는 것, 이 법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진짜 뭘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계속 그 번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흐름을 일거에 끊어버리고 그냥 이 존재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심지어는 이 생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언제나 그대로 이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어쨌든 지금 많은 기존의 사학자들이 이렇게 실제 우리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뭐 예컨대 지금 환단고기 논쟁이 막 여기저기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런 그 기록 막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나 처음 이 그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고 또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을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이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그런 삶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 남긴 그런 가르침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아주 혼란스럽고 엄청 복잡해져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다시 살려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그 지침이나 그 이렇게 본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금강경의 그 몽환포영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고 막 이런 것이 실제라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은 꿈과 같은 것이라고 다 꿈결의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 서산 스님의 삼몽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들춰보자고요. 서산 스님이 서산 대사가 어느 날 행각을 하시다가 어떤 그 주점의 마루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저쪽에서 주인하고 그 주점에 들른 손님하고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꿈 꿨다고.
그걸 보고 이제 서산 스님이 우리가 다 꿈속의 사람이라고, 꿈 얘기하는 그 주인이나 꿈 얘기하는 그 객이나 다 몽중인이라고 이렇게 설파하신 개송이에요. 주인이 꾼 꿈을 객에게 이야기하고 주인 몽설객, 객은 또 꾼 꿈을 주인에게 하네. 객몽설 주인, 금설 이몽객. 지금 꿈 이야기를 두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꿈속의 사람들이네. 이 역시 꿈속의 사람들이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꿈속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진짜 같죠?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것저것 다 문제로 느껴지고 도저히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 느낌이고, 병원에서 이제 살고 싶은데 곧 죽을 거라고 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환자처럼 우리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는 걸 깨달아 버려야 돼요. 꿈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진짜 꿈처럼 이게 꿈이로구나 하고 확연히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꿈에서 깨어나서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닫느냐? 지금 꿈속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냐, 너냐? 혹은 꿈속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거냐, 저렇게 된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이 꿈을 꾸고 있는가 물어야 돼. 이 꿈이 무엇이 지어내고 있는 것인가? 꿈은 우리가 꿈을 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꿈을 무엇인가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꿈을 꾸는 전부가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그 꿈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해요. 이걸 꿈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내면서 자기가 또 그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어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꿈에 속는 것이라고. 이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겪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걸 현실이라고 느끼는 거지, 자기가 이 꿈을 지어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을 만들어서 꾸고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야 되겠어요? 무엇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보다 무엇이 이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목고 할 때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이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걸 통해서 진짜 이것이 지어내고 있구나, 이것이 꾸는 꿈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가 이렇게 물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근원의 질문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무엇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진행시키고 있다고.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본다 그러면 벌써 보는 나, 듣는다 하면 듣는 나,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이 개야, 나도 지금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나도 듣지만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야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멀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인가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제 신화적으로 뭐 신이 그렇게 다 창조했다. 신이 또 막 이렇게 세상을 섭리대로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 혹은 그런 그 예로부터 전해온 그런 신화 같은 데 대한 믿음 이런 데 떨어지지 말고 진짜 무엇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고 무엇이 경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꿈속에서 지금 이걸 뭐가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무엇이 꿈을 꾸고 있는가 이렇게 묻듯이 하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존재화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존재할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결정짓는 것이 보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는 자. 그 이제 원래 양자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물질로 드러나는 것은 이 보는 자가 볼 때이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보는 자가 안 볼 때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존재, 필수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 양자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거는 요즘에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주장인데 이게 의식이라는 거, 의식. 양자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식이 우리가 나는 뭐 이런저런 의식이 있어. 잠에서 깨가지고 지금 의식이 깨어났어. 이렇게 느끼는 그 의식 있잖아요. 그 의식이 사실은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보기도 하죠. 꿈에서 깨어나면 이제 그게 이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것저것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것과 동시에 뭐가 이렇게 생겨나는 건 사실인데 진짜 이 생겨나고 어떤 때는 생겨나지 않고 한 그 참 존재는 양자고 그 양자가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의식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어떤 때는 보는 힘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양자라고 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걸 존재하게 하고 보지 않는 것이 안 존재하게 하니까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것이 바로 양자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의식의 한 작용 혹은 한 측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존재화되는 거하고 동시적으로 그게 드러나니까 절대적이고 중요한 관건, 변수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것이 바로 양자이고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참고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아까 무엇이 이렇게 보는가, 무엇이 이렇게 듣는가, 무엇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꿈속에서 이 꿈을 꿈꾸는 이 나가 뭐지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이 꿈을 꾸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양자 자체가 무엇인가, 의식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바로 파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는 더 빠른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를 가지고 정신체를 가지고 뭘 이렇게 계속 알아오던 습관대로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참 이게 좌절감만 들고 끝이 없어 보이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데 이 한 알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너무나 이렇게 만족스럽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활기에 넘치게 돼. 그게 바로 이제 이 법계와 일치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항상 그게 그렇게 이제 작용하고 있고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그 근간이 되고 본성의 자리를 잃지 않고 그러니까 선이 이제 바로 개합해 들어가게 한다, 바로 깨닫게 한다, 도노하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계속 뭘 알라고 막 의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 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개합해 들어가려면 이 알을 보면 돼.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꿈꾸는 자가 되어버리는 일이라고. 꿈속에서 이 나가 누구지? 너는 누구지?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고 꿈꾸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게 그냥 다 꿈이라는 걸 한 번에 다 통찰하고 어떤 때는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꿈을 꾸기도 하고 안 꾸기도 하고 이렇게도 꾸고 저렇게도 꾸고 그러면서 그 꿈에 속지 않고 언제나 거기서 벗어나 있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생사가 하나인가 둘인가 혹은 생사를 벗어난 열반 이것이 생사와 둘인가 하나인가 또 이제 막 이렇게 불교 공부하다 보면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막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생사와 열반은 완전히 반대말인데 왜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치로 따지고 있어서는 생각으로 알아보려고 해서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뭘 알려고 하는 태도 이 얼의 길에서 탁 벗어나 가지고 그냥 이 모든 걸 해가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그 자리에 딱 들어서 버리면 아니 그냥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제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는 데가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당장 그렇게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행을 한다고 막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기만 하고 도무지 재미도 없고 진전도 없고 막 이렇게 느끼는 분은 이 부분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아는 것과 실제 이것을 가르는 혹은 교와 선을 가르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저번에 그 아리랑 스리랑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 국가보다 더 오래 우리의 노래로 알고 살아온 아리랑, 이게 뭐 이렇게 헤어짐의 슬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 한설인 노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알. 알, 한 알 할 때 알,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이를 붙여가지고 알이라고 하잖아요. 알이. 요즘에 애를 가진 엄마들이 애 태명을 알이라고 많이 하대요. 우리가 그 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존재가, 모든 존재가 그것이 움직여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시기예요. 우리가 그 12연계에서 보면 처음에 무명이 있어가지고 처음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행이잖아요. 행이 바로 알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이 나타나잖아요. 그 식이 바로 슬이에요. 슬. 얼.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아는 것보다 실제로 뭐가 드러나는 거, 이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알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알로 인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깨나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알고 분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아리와 스리, 이것이 이 존재계에서, 그 다음에는 울이죠. 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일 근원적인 것이 알이라고. 알이랑 스리랑 우리랑. 그러니까 항상 이 근원의 그것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세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움직여가게 하고 또 우리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서로 알아보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뭘 꿍꿍이를 가지고 이것저것 막 추구하고 하는 것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고 슬기,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알고 또 꾀를 써서 막 이것저것 해오던 그것으로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막힌다고, 힘들고. 근데 이 모든 걸 실제로 해나가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나 있고 하니까 바로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만 놓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다 신나고 흥겹고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의 다른 말이 풍류예요. 풍류. 그러니까 풍류가 막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거,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걸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 거기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 내가 정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뭘 막 잡으려고 하고 뭘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치고 그냥 그것이 해나가는 대로 이 바람의 흐름, 거기에 맡겨서 이렇게 그냥 존재해가는 거, 이것이 제일 완벽한 삶이에요. 꿈을 꾸고 꿈에서 깨버리면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기는 하는데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아, 이게 꿈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면 즉시 꿈에서 깨나가지고 열반에 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게 돼요. 꿈의 주인이 된다고 할까? 그래서 꿈인 줄 알고 계속 꿈을 꾸고 필요하면 안 꾸고. 근데 이제 불보살님의 경우에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생사 속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러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꿈에서 자유로운 존재이지, 그냥 꿈에서 깨버려가지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돼버렸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게 돼버린 수행자가 아라한이잖아요. 독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하지 않은 열반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꿈속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면 꿈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되고, 보살은 꿈속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이 역시 괴롭지만 다 꿈이라는 거 아니까 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거기 걸리지 않고 꿈속에 뛰어들 수 있는 존재라고. 기꺼이 꿈에 뛰어드는 존재예요. 아까 몽환포영에서 환, 이거는 이제 실제하지 않는 거,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이 무료하고 팍팍하고 하니까 그대로부터 사람은 상상 속에서 이 삶의 애환이라든지 혹은 문제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문학 작품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이 생겨났던 거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혹은 가상 세계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모든 뭐 소식이라든지 인터넷 활동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게 휴대폰 화면에 드러난 거,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의 것을 알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 가상 현실을 실제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사람한테는 그런 그 독특한 재주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환이에요. 환의 세계죠. 실제가 아닌 거죠. 그 우리 의식 자체가 그렇게 이제 환을 좋아하고 환을 추구하고 뭐든지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환으로 해석해서 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얻거나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거 다 한 마리 한 마리 기러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는 이 모양을 그냥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점으로 뭐 예를 들어 점을 이렇게 찍어놨다 그러면 이걸 다 고자라고 그냥 바로 인식을 하잖아요. 사실은 점일 뿐이지, 이 점과 이 점이 가까이 있을 뿐이지 다 그냥 따로따로 있는 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이 습관이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존재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환으로라도 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혹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헛개비 같은 것인데 그걸 우리가 좋아해서 그냥 이 삶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데 뛰어들어가지고는 그게 환이라는 걸 잊어버려. 거기에 도취되면은.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깊이 몰입이 되면 그게 영화라는 걸 잊어버리고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제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감동하고 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속에서 이제 너무 막 괴로워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영화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때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이제 TV 화면에서 뭐가 막 나오면 그게 실제인 줄 알잖아요. 그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그게 TV 화면에 나오는 가상인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뭐 이렇게 불이 나거나 어떤 애가 막 누구한테 얻어맞거나 막 하는 걸 봐도 애가 막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에서 저게 환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 본질을 깨닫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환이니까 이제 나 영화 안 봐, 저거 다 가짜인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환이라는 것을 알고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의미와 즐거움을 얻고 또 이제 뭐 괴로움이나 무료함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몽환 포용에서 포는 물거품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물과 물거품, 바다와 파도 이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본질은 마음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바다, 마음의 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파도가 일어나고 물거품이 생겨나고 하면 그거를 그때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드러났으니까 그 본질은 보지 않고 그것이 뭐 이런 거다, 이런 동그란 것이다, 이런 모양의 파도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착하고 또 끔찍하게 싫어하고 막 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마음에서 일어난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다 마음일 뿐이라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따로따로 이제 분별하고 볼 때 거기서 벌어지는 뭐 애증의 마음, 또 고통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본질을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 본질을 본다고 해서 파도가 이제 안 일어나게 된다든지 물거품이 더 이상 없게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파도가 일어나고 또 물거품이 생겨나고 막 그러겠지만 이제 다 물이라는 걸 아니까 그것이 가져오던 어떤 고통이나 착각이 없어질 뿐이죠. 그림자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해가 떴을 때 그 햇빛 아래 서면은 그림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림자로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그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지만 너무 실제하고 똑같은 닮은 꼴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로구나 하고 이제 다 그 아니까 그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휴대폰에 뜨는 거라든지 컴퓨터 화면에 뜨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게 다 사실은 이 안에서 컴퓨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진법 계산을 통해서 드러내는 불빛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디지털적인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게 실제인데 우리는 그 화면 위에 떠 있는 그림, 변해가는 거, 거기 나오는 글, 이런 것을 이게 실제라고만 알고 살아가니까 그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그림자라는 거, 실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모르고 거기에 너무 이제 집착하면은 거기서 큰 괴로움이 벌어지듯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일 뿐인데 우리가 그걸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이제 실제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고통이 벌어지니까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실제 그것이 있다. 그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란 형상과 이름이 없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알 수도 없고 막 그런 거니까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근원을 찾는 사람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존재의 실상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자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 그림자를 추적의 단서 같은 걸로 해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와 똑같은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보고서 이 그림자가 여기 나타난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면서, 그 실체는 사실은 모양이 없는 거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실체의 존재를 꿰뚫어야 된다고. 데카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였다고 하잖아요. 근세의 서양 과학 기술 문명의 토대가 되는 그 철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 나는 회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혹은 사회 통념으로 당연시하던 거 이걸 다 의심해 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의심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사니까 그렇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의심하면서 과연 저 해가 도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명제들을 다 회의를 해봤는데, 회의해보니까 다 회의의 대상이 되고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회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에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회의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데카르트는 나라고 해버렸어. 이게 데카르트의 실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회의하는 나가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라고. 근데 그 나가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는 자가 무엇일까 그렇게 파고들었으면 언제나 그대로 있는
뭐 이렇게 존재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한 자기 마음을 깨달았을 텐데 그게 나라고 회의하는 자인 이것이 나라고 그냥 결론 내버린 것이라고. 나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 과연 존재할까? 이렇게 회의를 해보지 않아서 나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대로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근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 회의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 이것을 결론으로 얻었듯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그림자로 혹은 환으로 혹은 물거품으로 혹은 꿈으로 이렇게 안다면 그렇게 아는 자가 있다고. 심지어는 그것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이 꿈을 꾸는 자, 물거품을 일으키는 자, 헛개비를 만들어내는 자, 그림자를 들이우는 자가 있다고. 그게 바로 실체, 참존재,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림자 보고 이거 그림자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듯이 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 실제는 모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림자를 보고 이 틀림없이 그림자가 나온 것은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듯이 이 모든 게 다 환이라면, 그림자라면, 물거품이라면, 꿈이라면 이것을 일으키는 놈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아버려야 된다고. 이것을 옛 선사는 담 너머에 소뿔이 이렇게 지나가면 담 밖에 소가 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또 먼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저기 불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듯이 그렇게 깨닫는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다 그 실체, 이 그림자, 꿈, 물거품, 꿈, 이것을 일으키는 그 실체, 이것은 이와 같이 깨닫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회의해보고 회의하는 자, 이것의 존재를 도저히 더 이상 회의할 수 없었듯이, 물론 이제 그걸 나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 이건 허물이지만 어쨌든 그것의 존재는 나중에 회의할 수가 없이 그렇게 극명하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듯이 이 모든 수행자들은 자기 본성이나 주인공이나 뭐 참마음이나 불성이나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다 이 모든 거, 이걸 보고서, 이 그림자를 보고서 이 그림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실체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라고요. 다 그렇게 깨달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이 공의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본성은 공의예요. 불성은 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래 무일물의 마음자리니까 아무것도 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뭘 보다가 혹은 무슨 소리를 듣다가, 그러니까 소리나 뭐 형상이나 이런 건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가 그 너머에 있는 그 실체, 형상이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한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커피 더 많이 내서 저 뒤에도 아주 커피가 좋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고려조네. 우리 고려시대 할 때 그 고려가 빛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붙었지? 대만의 고산차인데. 예, 스님 저 서서 할게요. 예. 저 아들이요 먼저 달에 떡했잖아요. 좋은 예. 일 있으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그 선물로 먼저 보내준 거예요. 오, 진짜 여자친구 잘 만난 것 같네요. 근데 어디서 이런 걸 구했을까? 어떤 인연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그 여자친구가 네. 부모님한테 대해서 내가 절에 가서 자랑하고 스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그냥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절이 올 날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초하루가. 맛 떨어질까 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오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죠. 네.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아직 얼굴도 안 이따가 봤는데 점심 먹고 차담할 때 2차 마셔보자고요. 얼마나 너무 귀한 감사한지 차가. 그냥 막 그거 챙겨놨다 들고 왔어요. 그 안에 그거 돈은요 빵값이에요. 제가 빵 하라고 주문했거든요. 돈도 있네요. 예. 그 빵값이에요. 차만 마시면 심심할 것 지금 같아서. 지금 사람들이 다 경기가 어렵고 예. 살림하기가 힘들다고 예. 그러고 있고 우리 절에도 지금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밥 먹을 때 막 이래저래 빡빡 긁어가지고 다 너무 잘 됐네요. 스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려울 때 더 풍족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그 여자친구가 꼭 보살님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나라가 내란 외환으로 이렇게 망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응원봉을 들고 저지하고 싸우고 외치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회생 해가지고 이렇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 전에 뒤엉켰던 거 엉망이 돼가던 것을 많이 바로잡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조금 맡겨놓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와서 정말 다양스럽고 역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 파파림에서도 제가 올해는 강원도에 거의 못 있고 거의 매일 여기 파파림에 와서 여기 법화선사에 와서 집 짓는 일을 같이 했는데 얼마 전에 리놀거사님이 그동안 제가 지은 집을 세보니까 제가 다 지은 건 아니지만 들여놓은 집을 세보니까 11채 되더래요. 18개월 사이에 11채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다시 세볼까요? 왜 11개인지? 처음에 보원루하고 평등루하고 옆에 목류당 이게 3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유마방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금 승만방이라고 하는 그거를 들여놓게 됐잖아요. 벌써 5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들여놓는 것도 다 만들어진 집이니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사전에 사후에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저 1단지, 2단지, 3단지 해장당, 랑아당 2채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2단지에 농린당 지어지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제가 있는 사례구라고 허어당이 지어졌죠. 10채죠. 거기다가 이제 그 행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 안 맞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거를 만들려고 그 승만방 앞에, 그러니까 보기가 그냥 조립식 건물이고 그래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옆에 이제 연장 같은 거 장비 이런 거 들여놓는 창고 같은 걸 하나 만들자고 했다가 이렇게 목조로 이렇게 틀을 짜놓고 보니까 그렇게 창고로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으로 만들자고 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11채인 거예요. 법화선실 12채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을 그 짧은 시간에 들여놓을 수가 있었죠? 우리 돈도 없고 그랬는데. 놀라운 한 해였어요. 그냥 일에 빠져서 뭐 그냥 별 생각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될 일 하고, 너무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스님, 예. 지난 법회에 한나 두울 서이라고 저희 따라 했잖아요. 한나 맞아요? 한나 그것이 한 알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거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나는 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둘은 이제 이 알과 얼? 아니요. 한울. 예. 대상 세계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거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하고 그 대상하고 이거를 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울이라고. 서인은 이제 낱낱이 존재들. 예. 그걸 이라고 하고, 이 한과 또 이 세상 사이에 그렇게 이제 사람이라든지 뭐 개개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서로를 대하고 함께하게 되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이 대상 세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거기 생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한 과정을 숫자로 이제 한나 두울 서이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너까지 넣어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엔 너이예요. 그리고 그거를 셀 때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잖아요. 이렇게 이 손가락 5개를 다 세우면 5이에요. 그리고 또 열어서 세면 6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해가지고 꼽으면은 7이고, 또 열어서 꼽으면 8이고, 9은 모르겠어요. 근데 7, 8, 9이 다 비읍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 꼽는다, 곱한다 할 때 그 비읍이에요.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들어가는 시옷은 세다 할 때 그 셈 할 때 그 시옷이고,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보면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같잖아요. 이 숫자를 그 천부경 같은 데 쓰인 가림토 그 문자 나올 때 그 모양으로 쓰면 이게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게 둘이고, 이게 셋이고, 이게 넷이고, 5은
이렇게 아니 다섯은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섯은 이렇게 여기다 하나 붙인 거. 일곱은 당연히 이렇게. 여덟은 이렇게. 아홉은 이렇게. 열은 이렇게. 이것도 재밌죠? 너무 단순하고. 이거 손가락 다 세운 거 손가락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똑같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로 쫙 해놓은 거고, 다섯은, 여섯은 거기다 이제 또 하나를 얹은 거고, 일곱, 둘, 셋, 여덟, 셋, 아홉, 넷, 그리고 열은 이제 다 세우고 다 꼽은 거죠.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그랬나? 그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면서 무슨 내용이 오가고 하면서 환단고기가 이게 위선이 아니냐 그런 논쟁이 다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존의 그 사학계, 강단사학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대학이라든지 학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제일 실증적인 그런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역사는 환단곡이나 그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왕조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흘러온 역사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지금 그 강단사학에서 우리 한국사 뭐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당군의 조선을 신화로 그냥 그렇게 아주 가볍게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일 뿐이고 역사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사기가 편찬되고 정리되고 막 한 거는 한서 때부터잖아요. 한나라 때부터. 그런데 그 한서 같은 데도 보면은 조선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 그 지명이라든지 혹은 산, 강 이런 것의 위치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한사군이 뭐 낙랑군은 평양에 있고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한반도 중북부 쪽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이 북쪽에 화북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조선하가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예를 들어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태종이 남긴 기록 이런 걸 봐도 갈석산에 올라서 뭐 평양성인가 조선 평양성을 굽어보니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갈석산의 위치는 그 화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 많은 군대를 몰고 고구려를 정벌한다고 쳐들어온 데가 어디 평양이거나 어디 만주 쪽에 길림성이거나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고구려만 해도 그쪽에 거기 여전히
평양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를 주도로 삼고 있었고 지금 북한의 평양은 나중에 건개토 대왕립에 보면 하평양이에요. 하평양. 원래 평양은 그쪽에 있고 하북성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중국 사서들에 보면은 고구려의 강역이나 옛 조선의 강역이 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집어삼키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서 이 조선의 정신 혹은 한의 어떤 사상, 그 뿌리 이런 거를 다 도려내려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이제 축소시키고 뭐 예를 들면 임나일본부설 같은 거 이런 걸 퍼뜨려 가지고 옛날에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지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의 강단사학은 일본 사람들에게서 처음에 이제 실증사학이라고 배웠던 이병도 신소코 막 이런 사람들이 시작해가지고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를 다 장악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실증적인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일본의 이제 유명한 사학자들이 이 조선을 연구하면서 조선 이제 식민지 되기 전부터 이제 이 정안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조선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역사적인 뿌리라든지 이렇게 문화적인 그 흐름 이런 거를 이렇게 조작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가 심하게 왜곡된 거는 조선조에 들어와서예요. 조선이 이제 명나라가 중원에 이렇게 들어서고 그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이제 명나라의 형제국, 제후국 혹은 뭐 신하국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적당하게 보호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역사를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태종도 그랬고 세조도 그랬고 그때까지 있던 역사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런 역사서를 소장하고 있으면 차명하고 그 누가 역사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밀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 차명당한 사람의 재산을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년을 흘러온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옛날 역사서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서는 제일 오래된 게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에는 고려 때 뭐 13세기인가 1년이 그 김부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그때 그렇게 역사를 삼국의 역사를 그렇게 정리할 때도 그냥 창작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사서들을 다 참고해서 그렇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 나오는 지명이나 막 이런 것처럼 거 보면은 지금 한국에는 없는데 중국에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백제가 황산벌에서 마지막 그 결사대가 이제 신라를 물리치려고 싸우다가 다 전사하고 그래서 이제 백제가 망했잖아요. 근데 황산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부여 어디쯤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부여 근처에 황산 없어요. 근데 중국에 황산이 있잖아요. 거기 백마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거기 나온 뭐 산성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백제가 이 금강 주변에 그렇게 있다가 없어진 작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대륙에도 있었고 어쩌면 대륙에 더 중심부가 있었고 고구려도 그랬고 심지어는 신라도 그랬고 심지어는 외도 원래는 그 만주 쪽에서 그 중국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섬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역사가 여러 번
고려 때 김부식이 그렇게 한 거부터 이제 그때 이제 김부식의 그 사대주의적인 태도와 다르게 서경 천도설을 주장했던 묘청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호방하고 민족 중심적이고 이렇게 전투적인 호전적인 그런 세계관을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서경이 어디 같아요? 지금 다 이제 개성에 서울을 두고 있다가 평양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평양이 서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개경에? 북쪽에 있죠. 정북쪽에 있죠. 그럼 북경 천도설 이렇게 해서 하든 왜 서경 천도설이라고 했을까? 그때 평양은 저 원래 조선화 근처에 있던 그 평양인 거예요. 그리고 개성이 지금 고려의 수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의 어디 요화나 뭐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데가 개봉인가 그런 데가 고려의 원래 수도였고 그때 이제 옛날에 평양으로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평양은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경 천도설이 그쪽으로 가자는 주장이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의 국경도 지금 청천강으로 이렇게 동서를 자르는 그러니까 한반도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한 3분의 2쯤 그 정도나 장악하고 있던 나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사서들에도 고려의 국경이 뭐 철령에서 공엄진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국경이. 근데 청천강 이렇게 자르면 이게 남북이 아니잖아요. 동서로 자르는 거지. 그리고 뭐 거의 뭐 200인가 뭐 저거 400인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맞지가 않고 청천강으로 해서 고려하고 뭐 중국의 뭐 송나라나 거란이나 이런 데하고 국경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왜곡돼 있다고. 삼국의 역사, 고려의 역사 다 왜곡이 돼 있고 그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특히 이제 사대주의 뭐 그런 기본적인 정책 국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역사를 실제라고 잘못 배워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사라진 그 역사서들이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집에다 비장하거나 이렇게 자손들한테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계속 내려왔을 테고 환단고기 같은 책은 삼성기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군 이 세 분을 삼성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나라를 열었던 그 이야기를 적은 그런 이제 역사서들 그리고 단군 세기 그리고 태백일사,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네 권을 책을 모아놓은 거예요. 편집한 것이라고. 근데 김부식도 그랬고 뭐 사마천도 그랬고 모든 역사가들이 이렇게 역사서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역사를 새로 편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각이라든지 그때 용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써서 그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강단사학에서 환단고의 같은 거 이런 게 위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게 옛날 사서에는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화라는 말은 일본의 명치유신 때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고 그전에는 없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이건 위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이 어렵게 역사적인 그런 탄압을 통해서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그 근본적인 사상이나 뭐 지향이나 혹은 이렇게 살아온 자취, 그거를 막 그렇게 왜곡할 수가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그렇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과거를, 우리 조상들의 삶을, 우리들의 숭고한 맥속의 정신을 그렇게 잘못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이 태백일사 안에는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알고 있는 처음에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리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시작하게 되고 나라를 꾸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거의 이제 불교적인 선적인 그런 깨달음하고 바로 닿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 사상적인 깊이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길을 주고 이렇게 영감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이 삶의 에너지를 얻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20세기, 21세기에 이렇게 작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그냥 옹색하고 창피하고 찌질한 그런 국민으로 겨우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정신으로 이 삶을 또 이 세상을 영유해 왔구나. 우리가 주인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이 한을 이제 한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공간 속에 이렇게 있다고 공간과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울림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은 한님, 그 자체를 우리의 근원이고 가장 자비롭고 높은 그런 정신으로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왜 우리가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 옛날에 그렇게 이 세상을 시작했고 또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양의 그 종교관, 신관 막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도 하느님 하면서 믿었던 게 그런 신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무지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한이 이 세 가지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삼극으로 한알과 한얼과 한울로 이거를 삼신이라고 해요. 삼신. 그러니까 삼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쉽게 삼신 할머니가 애를
이렇게 점지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서 그렇게 믿고 그냥 살았으니까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순진한 그런 민간 신앙이다 혹은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삼신이라는 것이 이 한알과 한얼과 한울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 한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한을 사실은 한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어떤 모든 것의 근원 또 우리의 근원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주체로서 그렇게 믿고 섬기고 또 그걸 지향하고 그 앞에 이렇게 치성드리고 매일 물 떠놓고 그 존재를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미신이다 혹은 민간신앙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한 인지라든지 혹은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바르게 살려내 가지고 또 이제 이걸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만 철학적인 사상으로만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뭐 누가 논박할 수 있고 뭐 이런 설왕설래가 많을 수 있으니까 이 불교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완전한 도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야만 거기 이르러야만 이 삶의 온갖 고충이나 모자람이나 이 허접함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정신없는 얼빠진 그런 학자들 역사를 안답시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일본의 식민사관이라든지 그 이후에 굴종적인 그런 사관에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뭐 환단국이 그 다 위선대 뭐 막 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속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기존에 있는 사료들도 어떤 사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그래요. 이미 지나가 본 일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은 너무나 난해한 작업,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사료나 막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무엇이 사실일까 거기에 그거를 밝혀내려고 거기 접근하려고 계속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무엇이 사실이라고 확정짓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 환동욱이라든지 우리 역사서에 이렇게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사실로 이렇게 믿을까 말까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잘 알아보면서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거나 혹은 왜곡된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라든지 평가 막 이런 데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냥 살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국군이 그렇게 상승해 가고 때가 돌아와서 그런지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제 그동안 강단 사학에 짓눌려 가지고 유사 사학, 사회비 사학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탄받아오던 그런 몇몇 개 용기 있는 진실한 그런 게 학자들, 사상가들이 이렇게 바른 소리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때를 만나서 사람들의 이렇게 동의와 수긍 그리고 호응을 얻는다면 이게 아마도
인류의 미래 사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 불안하게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서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처럼 막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죽이고 하면서 그냥 저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로 위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 우주와 우리 존재를 꿰뚫고 있는 도를, 진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완벽한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참된 진리를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서 긴 역사 동안 사람들을 교화해 왔지만, 이 서양의 문물이 이렇게 동양 사회를 압도하면서 불교도 하나의 종교, 뭐 하나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있잖아요. 그 불교적인 무슨 주장을 하고 뭘 얘기를 해도 불교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우리는 이런 걸 믿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진리인데, 불교인데, 사람들이 이 불교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정신없이 그냥 이 현대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방향 없는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불자로서 혹은 수행자로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지금의 이 한의 정신 혹은 사상 혹은 그 실제 역사, 이것을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그게 또 이제 불교적인 그런 안목이나 통찰로 비추어 볼 때 이게 너무나 연결되고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틀로 실제 그 불교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길로 이렇게 같이 가게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여기 도량에 사는 식구들끼리 우리가 계속 일만 하고 또 이렇게 법회 날, 법회 즈음에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수행을 이렇게 잘 못해 와서 한번 수련회 같은 걸 하자고 해서 봉화에 모였거든요. 오랜만에 봉화에 갔더니 이렇게 도량도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수행을 할 만했어요. 그래서 막 하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 봉화 지키던 서륜보살님이 이참에 어디 좀 가보자고 협곡열차를 타고 거기 옛날 탄광촌에 이렇게 가보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따라갔다 왔어요. 근데 참 그 낙동강 상류 그 맑은 물 따라서 기차가 가는데 그 풍경은 너무 맑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앉기도 하고 독참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봉화 도량이 너무 제가 여기서 이제 일하고 하느라고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해서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 법화림의 불자님들이나 혹은 외부의 불자님들이 와서 이렇게 실제 수행을 하면서 많이 보람있어하고 감사해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단된 것을 다시 이제 시작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회가 조금 그 위축돼 있어서 제가 일에 팔려 있는 사이에 우리 청년회장이 또 올해 청년회장이 출가를 해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몇 달째 못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청년회 한번 좀 이렇게 찬찬히 다 공지를 하고 알려가지고 이번에 안 오면 이제 청년회는 다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그 좋은 배움은 같이 살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전해지고 일체가 되고 수련회를 꼭 모여가지고 몇 시에 뭐 입제식하고 뭐 법문하고 좌선하고 막 이런 식으로가 아니어도 그냥 같이 지내보는, 같이 있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더 편하게 동참하게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 수련회 열리면 많이 와보세요. 와서 하나도 이렇게 어렵고 또 겉돌고 싫고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없는 그런 수련회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되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다 이제 충분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수련회는 참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혼자 떠들다가 10분 법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왔는데 지금 이 초하루에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조금 이제 자리가 안 잡혀서 그렇지 도량에 사는 사람들끼리 매일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어떻든 해보면서 이렇게 그냥 절에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막 그렇게 지내던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참여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고 자기 생활하고 지내는 거하고 이 자기 내면에 수행하고 이거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과거에 살아온 것도 그냥 기억으로 젖혀둔 게 아니고 지금 살려내가지고 치유할 건 치유하고 또 수행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새로 힘을 얻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뭐 불법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법문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그거를 어떻든 계기로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런 것이 그냥 자명해지고 이렇게 객관화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봐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가운데 훨씬 더 명료하게 이렇게 가닥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발심의 계기이고 또 수행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계기이고 또 수행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자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키면 무조건 하세요. 네.